구독, 좋아요. 예, 1부 시작합니다. 양일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국제정치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란 중동 사태와 관련된 진행되는 상황도 가장 많이 데이터를 또 많이 보고 또 분석하고 또 외국의 자료도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특히나 미군 파일럿 어떻게 구조됐는지 이 문제부터 시작할 텐데요. 양 박사님, 이 뭐 여러 가지 일부 이제 언론에서 알려진 바가 있는데 좀 세부적으로 그 비화를 알고 싶은데 이 미 파일럿 추락부터 구조 지금 언론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도 좀 있을 텐데 양 박사님 요 내용 좀 일단 먼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 한국 날짜로 3일입니다. 예. 그 이란 시간하고 대한민국이 한 5시간 정도 늦으니까 예. 5시간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되죠. 그래서 지난 3일 오전 9시 15분 그때 격추가 됐는데 F-15가 사실은 이란의 그 허접한 그 방공망에 격추된 것부터가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인데 예. 제가 전후 사정을 좀 알아보니까 어떤 작전상 필요에 의해서 상당히 저고도 비행을 했었다 그래요. F-15가. 그 F-15가 저고도 비행을 할 때는 그 추가적인 위험 요소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약간 위험한 작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고도로 비행하다가 이제 격추가 됐는데 동시에 이제 그 F-15가 2명이 탑니다. 이제 앞자리엔 조종사가 앉고 뒷자리엔 무기체계 장교가 앉았는데 다행히 이제 피격과 동시에 사출 이젝션이 돼가지고 이제 목숨을 건졌는데 먼저 한 오후 4시 25분쯤에 그 조종사는 구했습니다. 근데 그 조종사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조 헬기하고 예. A-10 폭격기가 이제 기관총에 피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A-10 그 비행기 조종사도 사출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바로 그 인공위성의 진가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종사 하나는 구했고 이제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제 무기체계 장교를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지원을 갔던 A-10이 격추되면서 그 A-10 파일럿도 사출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I가 없었다 그러면 누굴 먼저 구해야 되는가를 놓고 상당히 혼선이 있을 수 있었는데 그때 AI가 정확히 판단한 겁니다. 지금 무기체계 장교는 바위 틈 속에 안전하게 숨어 있다. 지금 그 자리만 현위치만 고수하고 있으면 안 걸린다. 그러니까 일단 A-10 조종사를 먼저 구해라. 그래서 A-10 조종사를 먼저 구했습니다. 그래서 쭉 은신하고 있다가 그 사이에 아마 그 무기체계 장교가 사출하는 과정에서 다리에 좀 부상을 입은 것 같아요. 근데 그 SAR이 Sear라는 그 고된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결과인지 자력으로 한 2,000m 되는 능선을 걸어서 올라간 겁니다. 예. 그래서 안전한 곳에 숨었는데 역시 왜 그곳이 그 돌산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도 인공지능의 역할이 컸습니다. 수십 년간 그 지역을 관찰해서 민간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로, 민병대들이 훈련하는 경로가 이미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었던 거예요. 그 돌산 바위 밑에 있으면 안전하다까지 알려준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저녁인데 14시 정도에 이제 CIA가 이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면서 우리 그 무기체계 장교 우리가 벌써 구해서 공해상으로 데리고 나오고 있다고 이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겁니다. 그리고 또 구조 헬기로 오인할 수 있게끔 딱 미리 맞춰진 그 교란용 드론을 실제 그 장교가 숨어 있는 곳과 정반대 방향에서 뱅글뱅글 돌게 한 겁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이란 그 IRGC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실제로 움직이기도 했군요. 그렇죠. 네. 구출했다고 헛소문을 내고 그리고 전혀 엉뚱한 곳에 헬기로 오인될 수 있는 드론을 뱅글뱅글 돌리니까 IRGC가 혼비백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팔란티어하고 그 이제 플랫폼 모자이크라는 플랫폼이 이제 어떤 데이터를 줬냐면 그 동네 이제 민간인 이동하는 경로, 그 다음에 주변에 이란군의 어떤 초소라든가 그 무기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보디가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그 클로드가 어느 정도까지 그 장교에게 정보를 줬냐면 지금 그 자리에 대기하고 있으면 앞으로 50분 후에 네가 발각될 확률이 80%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100m 올라가서 나무 뒤에 숨어라.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그 무기체계 조종사가 이란 민간인 IRGC 혁명군하고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지금 이란 드론이 왔다 갔다 하고 민병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순간순간 클로드가 원하는 지시하는 방향대로 숨어서 안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AI의 승리였다고 봐야 되고요. 와. 그리고 우리 그 이제 새벽 1시 반 우리로 치면 이제
이제 이란은 밤 1시 반, 우리는 이제 새벽이 될 텐데 그때 우리 여기 데브그루하고 네이비실만 언론에 나오는데 사실은 델타포스가 같이 갔고요. 예. 델타포스가 가장 위험한 작업을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브그루하고 네이비실은 그 조종사 그 대령이 있는 그 주변에 한 200여 미터 정도에서 화망을 짜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그 공중에서도 화력 지원을 공군이 했고요. 그래서 델타포스가 이제 헬기를 타고 강화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클로드가 또 신호를 준 겁니다. 지상으로 내려가서 교전하면 조종사가 사망할 확률이 높다. 네. 그러니까 그냥 레펠로 낚아채 올려라. 그래서 데브그루가 델타포스가 실제로 내려가서 교전을 하진 않고 바로 레펠을 타고 내려가서 그 바이틈에 있는 조종사를 낚아채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이란 시간으로 이제 4일 새벽 5시 12분에 이제 전원 구조를 했고 그 헬기가 둥실둥실 떠서 이제 이란의 영해를 벗어난 시간이 새벽 5시 12분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SNS 좋아하는 분 같으면은 5시에 안전하게 공해상으로 딱 나온 그 시점에서 SNS에 글을 쓰고 싶으셨을 텐데 예. 3시간을 기다렸다가 오전 8시 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점심때 그때 We got it 이렇게 X에 올렸던 겁니다. 이것을 듣고 참 뒷말이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3시간 정도 침묵을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을 놓고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 조종사를 포함한 그 델타포스, 데브그루, 네이비실 인원들 한 200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 안전하게 대피시킨 거 외에 다른 작전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뭐 그 굳이 그 이란 한복판에 그 위험한 작전을 하는데 조종사 한 사람 구하려고 들어갔겠는가. 겸사겸사 들어가는 김에 어떤 지형지물에 어떤 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이번에 회담이 잘 안 돼가지고 정말 전면 공습을 하게 되면 예. 미리미리 공습할 곳에 탐지기라든가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걸 심어놓는 작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현지에서 사용한 다음에 회수하기가 곤란한 장비들 미리 가서 폭발을 하고 왜냐하면 이란군의 손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런 아마 뒷수습 내지는 어떤 별개의 작전이 한 2-3시간 걸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새벽 8시 아침 8시 반에 이제 공식적으로 위가딤 이렇게 올렸는데 그 무척 재밌습니다. 그때 A10기라든가 구조하려고 출격했던 헬기가 이제 일부 파손이 되는데 적 손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 미국이 자폭을 시켜놓고 온 것인데 그걸 이제 이란 혁명군이 우리가 잡았다 이런 식으로 네, 가짜 뉴스를 일종의 근데 그 뭐 전시에는 가짜 뉴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만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작전의 일부이기도 하죠. 예, 군 사기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하필 뭐 공교롭게 의도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란 혁명군의 그 핵심 그 지휘자가 막 SNS에다가 이 봐라 처참하게 부서진 미군의 이 잔해를 봐라 뭐 이렇게 올렸는데 30분 있다가 We got him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첨단 AI 그리고 데브그루 네이비실 델타포스의 그 위용을 자랑한 그 멋진 작전이었고요. 아마도 이 내용이 얼마 안 가 그 헐리우드 영화로 제작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금 이따 그 최정예 부대에 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우선 지금 마지막으로 한 대목,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활약 문제가 다시 제기가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팔란티어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고 클로드 엔트로픽의 클로드 이 AI 관련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번에 팔란티어와 클로드가 대체 어떤 활약을 했다는 것인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 작전 지역의 상세한 인공위성 사진 아마 수십 년 촬영한 게 축적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이란군이 이 동네에 우리 장교 잡으러 올 때는 네. 어떤 방식으로 올 것인가를 이미 파악을 해놓고 그 길만 피해서 도망가게 지시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잡을 때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때 마두로 잡으러 들어가는 코스가 마두로가 대피하는 코스였습니다. 대략 난리가 나면 마두로는 이런 코스로 도망 나올 테니까 거기로 진입하면 100% 잡을 수 있다.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자체의 성능도 물론 대단한 것이겠지만은 수십 년간 차곡차곡 쌓아놓은 정찰 자산, 휴민트 이런 것들이 빛을 발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 한 번 그 AI가 빛을 발한 게 첫 번째 그 조종사를 구하고 이제 헬기가 이제 첫 번째 조종사를 태워가지고 가려고 할 때 기관총 사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규환이었다는 거예요, 그 헬기 안이. 그래서 조종사를 포함해서 그 구출하러 갔던 대원들도 헬기 안에서 피격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막 피 흘리고 소리 지르고 또 헬기도 일부 파손을 입는 그런 극악의 상황에서 클로드가 신호를 준 겁니다. 지금 당장 계곡 아래에서 몇 미터로 비행하면 살 수 있다.
침착하게 헬기 조종사가 클로드가 시키는 대로 해서 뭐 헬기도 지키고 그 대원들도 다 지켰는데 제가 볼 땐 아마 그 헬기 조종사는 은성 무공훈장이 확실시된다. 거의 동료와 대원을 살렸다는 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기관총이 빗발치는 그런 상황에서도 클로드가 너 이렇게 가면 살 수 있다고 알려줬다는 거. 바로 이런 부분들. 뭐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AI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 아무리 AI가 좋은 정보를 줘도 그런 그 최악의 순간에 만약에 조종사가 뭐 당황을 했다든지 겁을 먹어서 투항을 했다든지 거기서 사는 방법을 모색했다 그러면 미국의 군 전체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아무리 첨단 기술의 시대라도 항상 군인은 실기동 훈련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동료를 절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믿음 또 그 델타 포스가 그런 작전을 레페를 타고 그 적지 사지로 뛰어들 수 있었던 것은 아 괜찮다. 우리가 뛰어드는 곳에 사방에 데브그루와 네이비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 우리가 죽어도 미국은 우리 시신을 끝까지 수습하러 올 거다. 바로 그런 아주 전통적이고 오래된 군의 동료의 동지의 애국심 또는 소속감, 군의 사명 이런 것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작전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 자, AI 문제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여쭤보죠. 이제 여러 가지로 긴박하게 상황이 돌아간 것이 이제 하나하나 느껴지는데 구조 작업 이후에도 이제 아무래도 적진을 교란하는 행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적합한 헬기도 있을 거고 AC-130 같은 사실은 이제 전력 투입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작전 중에 진행이 됐는데 이제 그런 과정이 상당히 여러 이제 이런 구조 일반적인 구조만이 아니고 적진을 교란한 형태의 어떤 무장력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상당히 복잡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작전이 진행됐다고 보세요? 그게 이제 사실 월남전의 경우는요. 네. 그 야전 소대장, 야전 그 병사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그 미국 본토에서 그 당시 그렇게 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그 열악한 통신 장비에 의존해서 현장 소대장한테 전권을 줬어야 되는데 네. 그 본토에서 지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하니까 거의 백악관 그 상황실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 그 전장에 있는 병사들하고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아주 복잡한 작전이 일사불란하게 될 수 있었던 데는 역시 무엇보다 인공위성을 통한 그 통신 장비의 발달이 큰 공을 세운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 최종적인 전략적인 판단은 백악관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그 두 조종사를 구해라. 그 판단을 백악관이 한 겁니다. 그리고 작전 시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은 상황실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정에서 정보전이 필요하다면 CIA 들어와라. 정보전은 너희들이 전문가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란에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교란을 하면 이게 잘 통하겠는가. 그 심리전 전문가를 데려와서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작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작전을 계획을 짜도 또 현지에 있는 장교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조정도 해야 됩니다. 예. 그건 센트콤이 한 것 같아요. 작전 전반을 조정하고 실행하는 주 임무는 중부사령부가 맡은 것 같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번에 그 현장을 타격하는 육해공군이 합동으로 들어갔는데 네. 만약 육해공군이 합동작전을 하는데 육군이 지휘를 한다거나 해군이 지휘를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군들끼리 기본적으로 다 알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JSOC라는 조인트 스페셜 오퍼레이션 커맨드 이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직속으로 임시 군 통제 기구를 만들어서 JSOC가 전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 타격이나 구조는 JSOC가 한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MC-130 같은 그 수송기를 운전하거나 AC-130 같은 고화력의 그 무기들은 공군이 담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백악관 그리고 CIA 또 센트콤 현장의 JSOC 이 유기적으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작전이 됐다는 거 사실은 저는 좀 부러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이 작전을 지금 대한민국 군이 했다 그러면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었을 확률이 있어요. 우리가 주한미군 연합훈련에 꼭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멀티플레이 같은 이런 작전을 일사불란하게 하는 그 지휘체계 여기에 어떤 장비가 쓰였는지 또 지휘관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또 실시간으로 인공위성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걸 어깨 너머로라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작전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정부가 좀 너 나쁘게 얘기하면 좀 철딱서니 없이 전작권을 갖고 오겠다고 좀 때를 쓰고 있는데 당장 그거 그만두고 이 첨단 전력, 이 유기적인 첨단 전력을 배우는데 우리가 어깨 너머로라도 배워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예. 자, 이어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려보죠. 미군의 이제 기만 작전 부분도 아까 좀 일부 소개를 해주셨는데 미군의 기만 작전 동시에 이란이 어떤 혼란을 겪었는지 이 부분도 한번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개인 일정이 따로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네. 공적 일정도 같이 겸해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일정을 이 헬기 추락 사건이 알려지고 조종사 구조 관련된 부분이 알려지면서 긴급하게 일정을 취소하고 백악관 상황실로 돌아왔다. 그래서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구조대기가 완료될 시점까지는 침묵을 지켰어요. 상당히 침묵을 지키면서 미군이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기만 작전까지 상황들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 동시에 이란에서는 어떤 혼선을 겪었다고 보세요? 일단 트럼프가 침묵을 하니까 예. 이란 혁명군 입장에서는 아직 구조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기만용 드론, 그 MALD라고 합니다. 기만용 드론이 막 이란 전역을 휘젓고 다니는데 그 드론은 나 드론이요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조작하기에 따라서 헬기인 것처럼 신호를 보낼 수도 있고 전투기인 것처럼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 다채로운 기만용 드론이 이란 전역을 휩쓸고 다니니까 그게 혼비백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금 첩보 수준이지만 이란 군들끼리 교전을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저쪽에 이제 말하자면 하늘에 이제 저 헬기인 것처럼 미국 헬기인 것처럼 기만을 하는 드론이 위에 돌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병사들은 미군일 것이다. 그래서 이란 아군끼리 교전을 했다는 뭐 첩보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란 국영통신사가 이미 저 뭐 구조대는 다 떠났는데 조종사를 생포해서 우리가 지금 테헤란으로 압송하고 있다는 그 국영방송에서 뉴스를 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30분 있다가 We got him 이렇게 내는 바람에 톡톡히 망신을 당했고 아마도 한 2-3시간 동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종사를 구조하는 작전 외에 겸사겸사 다른 어떤 작전이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단 우리가 모든 작전 필요한 인원들 다 빠져나왔지만 네. 이후에 이란군이 어떤 동선을 가지고 수색을 하는가 어떤 장비를 들고 나오는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통신 전파가 오고 가는가 이걸 면밀히 관찰해서 아마 군사 보안 지식으로 축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그 조종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었을 테니까 네. 아마 이란의 정보 자산이나 무슨 그 모든 전력을 풀가동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정보 자산이나 민병대 또 혁명군 풀 가동하는 것으로서 진을 빼놓기 위한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2-3시간 동안 이게 잡았는지 탈출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 속에서 이란 혁명군의 진을 빼고 에너지를 빼는 작전이 아마 행해지지 않았을까. 사실 비슷한 게요. 종종 미군이 이런 우리 한반도에서도 그런 작전을 하거든요. 예. 중국이 불법적으로 북한에게 원유를 준 정황이 있다. 그러면 그 며칠을 지나서 괌에서 미국 전투기가 뜹니다. 그리고 전속력으로 평양을 향해 날아가다가 우리 서해상에서 유턴해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전투기가 날아오면 북한 전투기는 초계 비행을 떠야 되는데 어제 뭐 며칠 전에 중국에서 몰래 준 그 연료만큼 소비하게끔 빙글빙글 돌아서 초계 비행 시켜서 연료를 소진하게 하고 돌아가는 그런 작전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엇비슷한 이란의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한 2-3시간 침묵을 지켰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자, 이어서 이 문제부터 한번 좀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국가란 왜 존재하는가? 군은 왜 한 국가의 군은 왜 존재하는가? 일부 댓글에서 어떤 좀 야지를 놓으려고 한 사람의 댓글을 보니까 뭐 한 사람 구하려고 수백 명을 투입하냐는 식으로 약간 비꼬는 글이 약간 하나 있었는데 못난 소리죠. 못난 소리죠. 뭔가 속이 뒤틀리나 봐요. 근데 이렇게 저는 들을게요. 국가라는 건 군이라는 건 존재 이유가 바로 한 명 한 명의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인데 미국이 이렇게 엄청난 전력과 최정예의 부대까지 투입하면서 조종사를 구출한 이유, 그 이유, 근본적인 이유, 그건 어떤 차원에서 보세요? 그 예전에 1996년에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에서 저 미국 대통령한테 너희 정치를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미국의 리더십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올렸는데 거기에 네. 무슨 내용이 있냐면 어이 대통령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어떤 사회적 실험도 하지 마라. 네. 좋은 정책, 좋은 제도, 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게 있어도 그것이 손톱만큼이라도 미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책이라면 하지 마라. 군의 사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 조종사, 정확히 말하면 조종사는 먼저 구했고요. 예. 뒤에 무기체계 장교를 지금 구출하려고 200여 명을 투입한 건데 두 가지 이유에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 무기체계 장교가 험준한 이란 산에 조난당해 있는데 그것을 미국이 구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미군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위험한 작전에 안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끝까지 구하려고 하는 것에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들의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 어떤 위험한 작전에도 내가 자원하겠다. 그리고 위험한 작전에 자원하면 충분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 정치적인 이유로 군인들에게 훈장을 주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특히 그 미국에서 그 메달 오브 아나 이런 상은 정말 대대손손 가문이 빛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 훈장을 줄 때 절대 정치적인 게 개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이유로 훈장을 주게 되면 훈장의 의미가 퇴색하게 됩니다. 그러네. 그래서 그 대령급 무기체계 장교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아, 그것도 계산이 돼 있어요? 그게 이제 대략 뽑는 겁니다. 사실 네네. 제가 아마 추산한 것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 봐야 될 거예요. 먼저 순수 교육비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140억 원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복무해야지 그 뒷자리 탈 수 있습니다. 그럼 20년 동안 월급 줘야 되고 피복 지급해야 되고 그거 다 군이 담당하죠. 그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 좀 다르지만 3,000시간 이상 비행 경력이 있어야지만 그 작전에 투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3,000시간 동안 최소 하늘에 있었다는 얘기인데 F-15 기준으로 시간당 4천만 원의 연료가 듭니다. 그러면은 1시간당 4천만 원씩 3,000시간을 날아야 했다면 그냥 단순 계산해봐도 연료비만 1,200억 원이 들었다고 봐야 되죠.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뭐 그 사람 교육비, 월급 주고 키우고 또 그 외에 그 장교에 대한 품위 유지 이거까지 계산하면 그 자체가 걸어다니는 국방비의 보고가 될 수 있고 또 이 무기체계 장교가 어찌 보면 소중한 이유가 이 사람은요 미 공군이 어떤 식으로 작전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어떤 기지가 있고 어느 지역에 어떤 무기 체계가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어느 기지에 있는 어떤 무기가 디코이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난당했을 때 아군의 전투기를 식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텔스기를 꼼수로 찾아내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텔스기를 레이더로 관측할 수는 없지만 요런 꼼수를 동원하면 대충 그 비행기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첨단 미군 전력 보안에 그냥 써본 겁니다.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잃을 수 없는 이유는 경제적인 논리로도 설명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군의 사기라는 그 두 가지가 맞물렸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것이 그 조난당한 그 조종사, 그 무기체계 장교가 거의 뭐 한 이틀을 거의 조난당한 상태로 있었으니까 예. 심리적으로 엄청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네. 그런 것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 조난당한 그 장교의 그 통신 기기에 실시간으로 지금 네 주변에 아군 드론이 이렇게 떠 있고 아군 전투기가 이렇게 다니고 있다. 우리는 지금 속속 너를 향해 가고 있다. 그걸 실시간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함, 동료들이 나를 구하러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그 불안감과 고독감이 이제 그 군 기강이 흐트러지는 거죠. 내가 살기 위해서 자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복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장교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갖가지 프로그램들이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뭐 뉴스를 보니까 극한의 환경에서 막 뱀도 잡아먹고 곤충도 먹는 훈련했다 뭐 이런 점만 지금 우리나라 뉴스에 소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심리적으로 조국은 너를 버리지 않았다는 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입을 해서 다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점은 우리 군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국민의힘이 좀 이런 거 배워야 되지 않는가. 적진에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 제대로 대우하는가. 걱정 마라. 지금 네가 소나기를 맞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드라마가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예. 오히려 뭐 그런 농담도 생각이 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실종된 무기체계 장교가 국힘 소속이었다면 국힘이 어떻게 했을까? 뭐 이미 끝난 장교다. 또는
그 장교를 구하려고 너무 애쓰다간 중도층이 싫어한다. 또는 지선에서 이기려면 그 장교와 절연해야 된다. 뭐 이딴 얘기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농담도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우리가 동료들이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핵심적인 전력이고 그것이 세계 패권국이라는 것이 그런 그 정신 전력 없이 되진 않는다. 그런 교훈을 이번에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정열방님 후원 고맙습니다. 베리 2640님 멤버십 가입 고맙습니다. 자, 좋아요 시청하시면서 한번 깜빡하셨으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에 미군과 관련된 댓글이 역시 많이 있군요. 예. 칸꾼숙 도키님이 미군처럼 실전 경험이 있는 국가가 전 세계에 없다. 미군은 실전 경험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케이 큐님은 역시 미군은 군을 위대하니 목숨 걸고 싸우지. 미군이 위대하니까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군인들이다. 아까 어떤 분이 해명을 다시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군대를 야유한 것이라고 하셨네요. 아까 군과 국가의 존재 이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했던 거 아마 이재명 이야기를 비판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군대는 다만 우리나라 군대니까 이재명 군대는 아니니까 우리나라 군대에 또 사실 내부에 강점도 많이 있으니까 주한 미군이 또는 미국 군인이 월등한 우세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또 오랜 동안 싸우는 그런 경륜과 애국심도 또 같이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군대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언론에 계속 관심사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란의 미사일 능력 문제가 나옵니다. 그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여러 차례 공습을 하면서 이란의 방공망이나 미사일 관련된 기지 상당한 타격을 가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고 또 실제 그런 발표도 했는데 이란이 간헐적으로 어쨌든 이스라엘 일부도 공격을 하고 또 주변 국가들도 중동국들을 공격하니까 야 이란이 무기 미사일 아직도 많이 있나 봐. 미국이 함부로 이거 할 만큼이 아니네. 숨겨놓은 무기도 많은가 봐. 이제 이런 이제 보도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란의 미사일 공격 능력 어떤 차원 어느 수준에 있다고 보세요? 이것은 이제 분석한 기관과 전문가들마다 조금 견해는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전쟁 전에는 아마 최소 2,500 최대 한 6,000발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들어갔습니다. 미군이.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소비한 미사일을 빼보니까 한 1,000발에서 1,200발 정도는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금 관측이 되는데 이제 문제가 똑같이 1,200발의 미사일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확실한 지휘 통제 체계 하에 있는 군대가 갖고 있는 1,200발하고 중구난방식 그 이란 전역에 흩어진 군부들이 중구난방식으로 나눠 가지고 있는 1,200발은 그 의미가 다르다. 그러겠죠. 그래서 개전 첫날 하메네이를 포함한 지도부가 증발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지금 이란 IRGC에 C4I가 없다. 체계적인 군 지휘 통제 커맨드 센터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통신도 두절돼 있고 그나마 통신 시설을 갖고 있어도 그라울러 째밍 같은 것에 걸려서 지금 제대로 통신을 못하고 있다는 첩보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란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군부 내지는 군벌들이 배짱이 없는 놈들은 알아서 투항하는 거고 그래도 좀 피가 뜨거운 자들은 야 남아있는 미사일이라도 쏘고 죽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체계적인 지휘 통제 하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볼 때 최근에 또 그 샤흐루드 기지라고 그 미사일에 집어넣는 고체 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이스라엘이 부셔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고체 연료를 다시 집어넣으려면은 최소한 3시간에서 5시간이 걸리는데 그 정도의 시간이면 인공위성의 90% 이상 적발된다. 그러면 이제 기존의 고체 연료를 넣어놓은 미사일들 지하에 숨겨놓고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발사대 이동식 발사대에 놓고 쏴야 되는데 고정 발사대는 거의 괴멸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지하에 숨겨놨다가 바퀴 달려 있는 거 지하에서 꺼내서 바로 쏘고 다시 숨는 그 이동식 발사대에는 한 절반 정도는 남아 있으니까 주의가 요구된다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엊그제 나온 그 정보가 이란 혁명수비대 그 카데미 정보수장이 또 피격됐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그 전임자도 같은 방식으로 죽었거든요.
서로 아마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정보수장이 계속 공석이거나 제 역할을 못할 때 그 이란에 있는 미사일들이 체계적으로 작동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또 어제 속보입니다.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드는 그 한 전체 이란이 석유 화학 제품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먹거리인데 한 그것의 한 85% 정도를 담당하는 공장을 어제 부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란 혁명군의 군자금도 상당히 부족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실존하는 위협이 있지만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 하에서 미사일 작전을 운용할 능력은 이미 상실된 상태로 보는 것이 옳다고 보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독 그 7일 저녁을 데드라인으로 상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아마 이런 체계적인 지휘 체계가 없고 미사일을 전략적으로 운영할 정보수장이 공석이고 아마 이런 점들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감을 얻었기 때문에 데드라인을 7일로 못 박은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좀 다른 현안을 한번 여쭤볼게요. 미 육군 참모총장의 경질. 이 문제가 한국 언론도 이걸 좀 일부 조금 크게 보도한 언론사도 있던데 이 랜디 조지 지금은 전 육군 참모총장이 됐네요. 이 육군 참모총장 경질 관련해서 이 전 참모총장이 랜디 조지 전 참모총장이 경질 통보를 받은 후에 고위 군 관계자들에게 이메일로 고별사를 보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세계 최고이며 용감하고 훌륭한 인격을 갖춘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용기와 품격, 투지를 바탕으로 군을 훌륭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고별사를 이메일로 보냈는데 이 내용 중에 훌륭한 인격을 갖춘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국내 언론사에서 야, 그 대목 혹시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을 사실 비판한 내용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이제 언론사들 몇 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피트 헤그세스 장관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외교, 안보의 방향이 예. 지금 랜디 조지 장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뭐 굳이 먼 예를 찾을 것 없이 지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당 대표하고 대통령이 의견이 안 맞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똑똑히 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랜디 조지 전 총장은 바이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했던 말하자면 군내의 뭐 성적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이란이나 그 적대 국가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쪽 말하는 비둘기파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방향은 7일 안에 항복 안 하면 다 죽어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육군 참모총장이라는 그 중차대한 자리는 당연히 대통령의 철학과 방향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엄밀히 말하면 랜디 조지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스스로 사임을 하는 게 옳았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비둘기파고 전통적인 미군의 권위, 적성국이나 적국에 대해서도 자비를 베풀고 인내심을 가지는 뭐 그런 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안 맞으면은 물러나는 것이 옳지 않은가. 그리고 이 랜디 조지 이 총장은 전쟁하지 말자, 가급적 대화로 하자, 인내심을 갖자 이런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명예로운 이게 경질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결사항전을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좀 지나치지 않아? 뭐 말하자면 뭐 굳이 좀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자꾸 그렇게 지나치게 폭력 일변도로 가면 중도층이 싫어할 텐데 이런 소리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럼 나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마치 미국 정계에 무슨 소용돌이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그런 거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소령 출신입니다. 장관이 소령 출신이고 사실은 군내에서의 어떤 경력을 인정받아 지금 장관이 됐다기보다는 폭스뉴스 진행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마음에 쏙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소령 출신 장관하고 사성 장군의 관계가 상하가 역전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런 긴장과 갈등은 있었을 것으로 봐야 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대가 바뀌었고 리더십이 바뀌었으니까 뭐 그 지금 예를 들면 군 내에도 지금 바이든 정부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성 전환을 한 군인도 뭐 인정해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안 된다. 그건 군을 약화시킨다.
뭐 그런 전통적인 의미의 강군 이런 개념으로 좀 회귀하고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갔어야 되고 어찌 보면 좀 늦게 나갔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은 이걸 놓고 야 그래도 지금 육군 지상군의 공습 강습이 지금 코앞인데 이 참모총장을 갈아치우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다른 거예요. 뭐냐면 이번에 그 크리스토퍼 라네브라는 장관을 후임으로 앉혔는데 이 사람이 그 지금 이란의 그 강습을 앞두고 있는 82 공수사단 대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의 강습을 앞두고 있는 파리 현장 사령관이 예, 파리 사단 대장 출신을 육군 참모총장으로 앉혔다? 군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겠는가? 전체 군의 사기보다 지금 이란에 가 있는 군의 사기가 중요하다는 제 판단으로는 너무나도 상식적인 인사가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떠나면서 한마디 한 겁니다. 우리 군은 조금 더 현명하고 좋은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 뭐 애둘러서 헤그세스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번역을 한다면 저까 소령밖에 안다는 놈이 그 얘기였어요? 말이야. 뭐 어디 네가 뭐 미군에 대해서 뭘 알며 어디 사성 장군인 나한테 감히 뭐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애둘러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싸우려다가 경질된 1951년에 메가더 장군도 멋있는 말하고 떠났거든요. 메가더 장군은 당시에 안 된다. 만주의 핵 던져야 된다. 휴전 미군은 휴전하면 안 된다. 이 전쟁 끝을 봐야 된다고 대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좀 또는 이제 요즘 말로 그 중도층이 좀 싫어해서 그 자네는 좀 내려가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메가더 장군의 마지막 말 노병은 죽지 않는다. 그저 사라진다. 멋있게 한마디 하고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메가더와 비교가 되는 게 뭐냐면 메가더는 싸우자고 하다가 경질된 겁니다. 근데 이번 그 랜디 이 총장은 싸우지 말자고 하다가 경질된 겁니다. 이 멋있는 군인이 어느 쪽이냐? 그건 아마 시청자분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국내 문제로 한번 들어와서 연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관련해서 북측에 유감의 표현을 했습니다. 사과 표현을 사과를 한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화면에 지금 떠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에 대해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렇게 사과와 유감을 표명을 했어요. 이게 지금 이재명부 들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북측의 반응도 바로 있었어요.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우리 정부는요. 국제 정치, 국제 사회에서 한 나라의 정부, 대통령은 그 국민의 변호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민간인들이 어떤 그 뭐 규정을 지키지 않고 뭐 북한에 드론을 날렸다. 뭐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국제사회나 북한이 비난을 할 때 우리 정부는 그건 뭐 대한민국은 자유사회니까 우리 자유사회의 특성을 좀 이해해 달라. 그 정도가 적당한 대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우리 대통령이 직접 우리 국민들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요. 나중에 이것이 국제 분쟁이 됐을 때 말하자면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이것은 적절치 못한 언행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가 시킨 건 아니에요. 이 장면에서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말하자면 국제사회 내지는 북한에다가 우리 정부는 그런 것을 통제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한 정부다라고 자인하는 꼴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국민 또는 민간단체가 책임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순간 북한의 기존 주장을 수용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뭐 재판을 하는데 저런 변호사를 우리가 쓰겠는가 이렇게 반문해 보면 답이 명확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사과를 한다는 것은 뭐 잘못한 일에 관하여 뭐 사과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만 지금 천안함, 연평도 또 목함지뢰 그리고 또 박왕자 그 관광객을 정조준에서 사살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제대로 받았는가도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최근까지 쓰레기 풍선을 날렸던 북한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별것 아닌 드론을 가지고 사과를 먼저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남북한 화해 협력을 위한 물꼬를 트기 위한 뭐 그런 의도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건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 지금 저 남한은 약하다.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도발을 했는데 사과 또는 재발 방지 약속조차 요구하지 않으면서 그 드론 보낸 거 가지고 넙죽 사과를 한다. 이건 나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최근에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서해 수호의 날에 아마 민평기 그분 유가족이 좀 대통령님 사과를 받아 주셔야죠. 그러니까 그 사과하라면 사과하겠습니까? 이렇게 응대한 것이 큰 논란이 되는데 물론 그 대통령실 측에서는 그거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만 우리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용사들에 관하여 사과를 요청하지 않으면서 별것 아닌 그것에 비하여 별것 아닌 드론에 넙죽 사과하는 모습이 저는 탐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바로 화답을 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솔직하고 대범하구나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네티즌들이 이제 친여 성향의 네티즌들이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이 얼었던 남북한 관계를 녹였다. 이제 드디어 화해 교류가 시작됐다 뭐 이렇게 하면서 화답을 좋아하는 제가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상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직언을 하자면 북한을 연쇄 살인범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실제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연쇄 살인범이 미워서 어떤 아이가 뭐 조약돌을 하나 던졌다고 생각해 보죠. 그 조약돌을 드론에 비유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보호자나 부모가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인가? 연쇄살인범한테 그 조약돌 하나 던진 거 뭐 문제냐? 그 연쇄살인범이 야 당신 아들이 나한테 돌 던졌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해하시오. 그 어린 아이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거기다 대고 넙죽 사과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키지 않았어요. 제 아이가 돌 던진 거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근데 연쇄살인범이 아주 솔직하고 대범하구나. 지금 이 상황 아니에요 지금요? 네. 지금 국격이 지금 어디로 갔느냐라고 제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글쎄 이거 조금 더 도발적인 말씀을 한마디 더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북한이 솔직하고 대범하다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화답을 했는데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1973년에 스웨덴의 그 크레디트 반켄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거기 은행 강도가 들어가지고 그 은행 직원 4명이 6일 동안 인질로 잡혀 있다가 풀려났어요. 근데 재밌는 것이 인질로 잡혔다가 풀려난 사람들이 법정에서 그 범인들을 막 옹호하는 거예요. 그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막 변호사비를 댔습니다. 그걸 왜 저러냐 말이에요. 그 강제 그 생명을 위협받는 6일 동안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왜 저런 짓을 하는가. 그래서 나중에 그 닐스 베헤로트라는 범죄 정신 분석학자가 스톡홀름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이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관찰해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극도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 범인하고 자신을 같은 편이라고 믿는 것으로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다는 겁니다. 또 그 좁은 공간에서 갇혀가지고 범인들이 왜 은행을 털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논리를 지속적으로 세뇌당하다 보면은 그 범인에 동조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라도 은행을 털었겠군 뭐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말하자면 연쇄살인범이 있고 그 아이가 돌을 던졌는데 돌을 던진 부모가 넙죽 사과를 하고 솔직하고 대범하구나. 저렇게 화답을 해주셨어. 실제로 그 은행 안에서요. 그 인질범들이 물 좀 마시게 해달라. 그럼 범인들이 총든 범인이 그래 물 한 잔 해. 그러면 실제로 그 인질들이 엄청난 감사와 감동을 느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물론 이게 뭐 WHO가 정식 정신과 질병으로 등재한 병은 아닙니다만 지금 대한민국 일부 국민들이 일종의 북한을 상대로 스톡홀름 신드롬에 걸려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건국 이래 지금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무고한 양민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솔직하고 대범하다는 말에 막 감동을 하고 김정은 너무 멋있어요. 지금 아마 광화문에도 그런 친구들 덜어 있을 겁니다. 김정은이 뭐 멋있다. 뭐 김정은이 매력적이다 뭐 이렇게 피켓 들고 있었던 젊은이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거 일종의 정신적인 그 아픔이 아닌가. 스톡홀름 신드롬이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상당히 지금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보면은 그 창원 제주 간첩단도 아직 재판 중이에요. 네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우리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관계자가 통일부 장관을 포함하여 어떻게 이렇게 낯뜨거운 아부를 털어놓을 수가 있는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아직도 간첩을 보내고 있는 나라에게 우리야말로
너 사과하지 않으면 한미연합전력에 그걸 강화하겠다. 너 사과 안 해? 그러면 주한미군 연합훈련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야 사과하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그 민평기 그 유가족의 그 정말 처절한 외침을 우리가 절대 외면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이번에 그 북한이 화답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환 8932님 멤버십 가입 고맙습니다. 애플민트님도 멤버십 가입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마침 이야기를 마지막에 해주신 대목을 그럼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주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 자, 이미 이 현재 민주당 집권 여당이나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나 당시에 야당일 때는 당시에 집권 여당, 현재는 뭐 새누리당이나 윤석열 정부든 뭐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 뭐 독선을 막 퍼붓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한 얘기만 나오면 자 무릎을 쫙 꿇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그런 어떤 성격의 행동들을 많이 반복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제주 간첩단 사건, 창원 간첩단 사건, 그리고 또 이제 민노총 간첩단 사건도 있었었죠. 이 마침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지금 되풀이 되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그 국가 정보 그리고 또 정보기관의 그 어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철칙이 있습니다. 예. 특정한 사람을 적국이 포섭하는 방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 대한민국 뭐 정계 또는 연예계 뭐 등등 저 사람은 정말 특정 국가에게 포섭당한 게 아닐까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양일국이가 얘기하는 요 네 가지 유형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을 갖고 우리 건강 관리를 하면서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뭐 즐거운 일이 될 거다. 첫 번째 그 정보기관이 적국의 그 간첩을 포섭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외우기 쉬워요. 우리가 조그만 쥐를 마이스라고 합니다. MICE 이것만 외우면 돼요. M은 money입니다. 돈을 줘서 포섭하는 방법입니다. 이 1999년에 CIA의 그 올드리치 에임스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94년에 잡혔는데 예. 이 사람은 아내가 좀 사치를 했어요. 돈이 부족했습니다. 본인도 알코올 중독을 하면서 사고를 많이 쳤습니다. 그러니까 KGB가 우리 돈으로 60억 원 정도를 매수했습니다. 그래갖고 KGB에 우리도 비슷한 게 있었죠. 소련의 러시아 내지는 적국에 암약하고 있는 FBI, CIA 명단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긴급 대피시켰지만 10명 정도가 처형당했습니다. 돈에 넘어간 겁니다. M 유형입니다. 자, 두 번째 I 유형이 있습니다. I는 이념입니다.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애초부터 붉은 물이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영국의 그 007이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MI6의 킴 필비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1963년에 잡혔는데 이 친구는 명문 캠브리지 출신이었는데 1930년대부터 공산주의자였던 겁니다. 그 점을 미리 알고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30년 뒤에 그 MI6의 고위직이 됐는데 그 고정 간첩을 한 30년을 저 소련을 위해서 헌신했던 겁니다. 자유진영이 소련을 어떤 식으로 상대할 것인지 대소련 정책 그걸 통째로 넘겼습니다. 이놈은. 자, 이게 I 유형입니다. 그다음에 C가 이제 약점입니다. 약점 유형은 뭐냐? 이거는 대표적으로 미 해병대 1987년에 클레이튼 론트리라는 해병이 모스크바 주재 대사관 경비를 했어요. 근데 미모의 KGB 여성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하고 이제 좀 이제 깊은 관계가 된 다음에 협박당한 거죠. 너 내가 네 해병대한테 알린다. 내가 좋게 넘어가 줄 테니까 빨리 넘겨. 그래서 뭘 넘겼는가? 참 괘씸합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미 대사관의 도면을 넘겼습니다. 왜 그 도면을 넘긴 게 괘씸한가? 그 당시 모스크바에 있는 미 대사관은 첨단 전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지하에 있는 통신시설부터 해가지고요. 그리고 30년형 받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이고입니다. 이게 MIC의 이고. 이건 뭐냐면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잘난 체하기 좋아하고 이유 없이 자기가 그 껄떡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놈은 잘난 체하기 좋아하고 우월감이 많구나. 이러면 간첩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FBI의 로버트 핸슨 사건이라고 2001년도에 이 친구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진급도 좀 불만이었지만 지가 FBI에서 일해 보니까 내가 못할 일은 없어라는 자만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KGB에다가 기밀을 넘겨줘도 내가 이 방면의 고수기 때문에 FBI는 절대로 나를 잡을 수 없다.
그걸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그 우월감을 이용해서 접근했던 겁니다. 그런데 재미삼아 핵전쟁 대응 계획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6,000페이지짜리 정말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를 통째로 넘겼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FBI가 내부에 분명히 속된 말로 빨대가 있다. 근데 도저히 못 잡겠는 겁니다. 이 로버트 앤슨이 워낙 전문가라서. 그래서 어떻게 잡았는가? M으로 잡았습니다. KGB를 돈 주고 샀습니다. KGB를 매수해서 이놈하고 통화하는 내용을 넘겨받아서 현장에서 잡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계, 연예계 또 여러 공인들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뭔가 다른 나라의 국익을 위해 애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마이스 중에 그 뭐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 우리가 건강 관리를 잘하면서 네. 우리 정보 세계에 철칙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진다. 평양 금고가 열리면 확인된다. 뭐 시간이 지나면 네, 그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안에 내부의 스파이, 마이스 이 네 개 중에 걸려 있는 하나가 걸려 있을까요? 아니면 두 개, 세 개 걸려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보기관 포섭의 네 가지 요소 마이스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셨네요. 오봉님 후원 고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뭐 관련된 사항들 중에 조종사, 파일럿, 구출 작전 그리고 주 쟁점이 되는 사항 좀 다뤄봤습니다.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바꿔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다 똑같은데 아무 데서나 바꿔. 인터넷 아무 데서나 바꾸지 마. 제대로 찾아봤어야지. 어디서 바꿔야 되는데? 비교원이 답이었어. 인터넷을 바꾸시려는 분들에게 좋은 인터넷 업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교원이라는 업체입니다. 현금 혜택은 올리고 인터넷 요금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 원, 휴대폰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으로 최대 128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사용하시던 휴대폰 그대로 통신사만 변경해도 30만 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문제 관련해서 이 업체 8억 이상의 보증보험도 가입되어 있어 믿을 수 있고요. 23년간 보안사고가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또 본인 가입 후에 지인도 가입하면 최대 4만 원 이마트 모바일 상품권을 횟수에 상관없이 무제한 제공한다고 하네요. 화면에 보이시죠? 1670-2571로 연락하셔서 상담 받아보시거나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 후 문의 남겨주시면 전화드린다고 합니다. 팁 드립니다. 연락하실 때 펜앤마이크 TV 구독자라고 말씀하시면 비밀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자, 3부 시작합니다. 양일국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너무 짧은 시간에 급변하고 있네요. 자, 어제 저녁에 하르그섬 공격하는 장면과 또 미국과 이란에 2주간 휴전을 한다. 뭐 호르무즈 해협을 연다, 개방을 한다. 그 조건은 함께 합의를 하고 2주간은 좀 폭격 중단한다. 뭐 이런 소식이 지금 오늘 아침에 갑자기 지금 쏟아졌는데 이 상황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그 미국이 이란을 향해서 최대 수위의 압박과 협박을 한 것이 통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제만 하더라도 뭐 석기 시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예 문명 자체를 지워버리겠다고도 이야기했고요. 또 이스라엘도 좀 거둔 것 같습니다. 이란의 철도 그 역이나 이런 데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 철도 인근 근처나 기차 안에 있지 마라, 위험하다. 그러니까 곧 민간 시설과 석유 시설, 정유 시설 때려 부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결국 뭐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뭐 이란의 신정 국가에 그것을 무시하지 마라. 종교적인 뭐 결사체기 때문에 쉽게 항복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별 수 없이 호르무즈를 풀겠다. 이런 조건으로 일단 2주의 시간을 버는 어떻게 보면 이란 입장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양보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제가 미국의 완승이라고 이 문제를 분석하는 이유는 사실상 그 카그 아일랜드에 이미 미군 병력 일부가 들어갔다는 정황은 인터넷에 돌고 있거든요. 그 하르그 섬에 그 성조기가 걸려 있다는 사진도 SNS에 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란 일대의 항모 세 척 가운데 한 척도 빠지겠다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란과 미국이 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했다 그러면은
좋다. 항모 세척 중에 뭐 한 척은 빼겠다. 이런 정도로 물론 형식적인 거지만 그런 양보를 해야 옳은데 거의 뭐 2주의 시간이라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조리 미국이 원하는 걸 다 얻는 모양새가 됐다. 그리고 이미 이란 전역의 미사일 시설, 핵시설은 이미 복구 불능하거나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야 복구할 수 있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미국의 완승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장면 하나만 조금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란 측 내부에서는 인간 방패까지 썼잖아요. 그렇다 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이 하르그 섬을 때렸지만 그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 도저히 이란의 군사력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견딜 수 없다. 이런 걸 전제로 이란이 사실은 호르무즈도 개방할게 하고 일단은 공격을 중단하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예. 이란이 호르무즈 통항을 허락했다는 건요. 사실상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분석하기로는 이 마쿠에서 아마 이란에게 니네 네. 빨리 모든 걸 내려놓고 양보하라고 상당하게 마쿠에서 조율했을 나라가 중국이 아닐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2021년에 중국하고 이란이 그 향후 25년간 대한민국 돈으로 한 540조 원 정도의 석유 관련 인프라 투자 각서를 맺었는데 그 이야기인즉슨 지금 미국이 이란의 석유 시설을 부셔버리면 그 중국의 돈도 함께 날아가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이제 이란은 이제 신정 국가로서 뭐 그들이 하는 말로 뭐 성전이란 단어도 뭐 기억이 나는데 이제 신정 국가로서의 자존심이랄까 이것은 완전히 내려놓은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2주 후에 이제 뭐 대략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겁니다. 2주라는 시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X를 참고해서 보니까 예. 이제 완전한 그 휴전 또는 종전 약속을 이행하는데 실무적인 시간으로서 2주를 준다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네.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란 내에도 분명히 강성파들이 있을 거고 네. 이번에 미국과의 전향적인 협상에 나섰던 이른바 비둘기파 내지는 변절자들이 강경파들을 설득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뭐 여생을 보낼 일종의 떡값도 좀 줘야 될 거고 아마 그런 실무적인 시간으로서의 의미밖에 없을 겁니다. 당초에 이란 측에서 45일 정도를 요구했는데 45일 정도의 시간을 달라는 안이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제가 내다봤던 이유는 45일은 지휘 체계를 복구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시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정말 이번 2주에 무슨 이란의 혁명군이 전열을 재정비한다든가 지휘 체제를 복구할 수 있는 시간으로선 좀 짧다. 따라서 좋은 시나리오로는 2주 동안에 약속한 실무적인 걸 마무리 짓고 종전이 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좋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마 세기의 결단을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뭐 노벨상 후보로 바로 올라갈 거라고 제가 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에너지 문제나 환율 문제도 일단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보고요. 최악의 경우 이란이 정신 못 차리고 2주 동안 시간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반격을 위한 준비를 한다든가 핵시설을 복구하다가 뭐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얼마든지 그 석기 시대의 그 공포가 재현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건 대한민국을 향한 청구서는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청구서. 그건 피하기 어렵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가 또 주목되고 이란도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봐야죠. 강경파가 계속 끌고 가는 이란의 경우에는 미래가 없게 되죠. 그 상황도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 저희가 미국의 파일럿 조종사 구출 작전에 대해서 또 좀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종사 구출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좀 뒷말이 나오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폄하하는 그런 이제 일부 내용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다른 목적으로 어떤 것을 조금 더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가와 군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왜 일부는 불만을 왜 일부는 약간은 비틀어서 다른 차원의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보세요? 사실은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해 오면서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전면 공습이 진행 중일 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근데 다행히 뭐 2주 정도 소강 상태로 들어갔고 뭐 이제 수습이 되는 분위기니까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첫째로 어제 조종사를 구출한 것을 놓고 이란이 좀 볼멘 소리를 했는데 뭐 어차피 모든 걸 내려놓고 휴전해달라고 애걸하는 입장에서 뭐 큰 의미는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조종사 구출은 거짓말이었다.
조종사를 구출한다는 명분으로 우리 이란 남부의 핵시설을 또는 우라늄 농축시설을 사찰하려고 들어온 거다. 미국은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란 측에서 이제 언론에 흘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자존심을 좀 회복해 보겠다는 그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미국의 조종사 구출 작전을 상당히 점수를 줘버린 꼴이 돼버린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종사도 구출을 하고 덤으로 우라늄 시설까지 정탐을 했다 그러면 이거 네. 200점짜리 작전이 된다는 그 얘기가 효과 돼요. 만빵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뭐 만빵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라늄 시설이 있는 곳이 이란 남부로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로 우라늄 시설을 정탐하는 게 이번 조종사 작전의 뭐 진실된 목적이었다면 그쪽에다가 헬기를 착륙시키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는 뭐 방공 시설도 있을 거고 병력도 삼엄하게 지키고 있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정탐이 목적이었으면 다른 데 착륙했을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조종사가 숨은 곳은 이란의 그 한복판이고 지리적으로나 가장 이란 군들이 익숙하고 뭐 그런 곳에서 안방에서 정말 조종사를 내줬다는 거 아마도 그런 자존심 상하는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기는 좀 그렇고 이란 군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너희들 뭐 다른 짓 하려고 들어온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볼멘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창피한 꼴이 됐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다만 두 번째로는 이거는 네. 좀 미국 조야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에 가면 폴리마켓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놓고 도박을 거는 겁니다. 이번에 이란 전쟁이 언제 종전된다에 나 얼마 걸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그런 사행성 게임이 뭐 일상화된 곳이어서 대한민국이 바라보는 관점하고는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들이 나온 거예요. 조종사가 언제 생환할 거다 이런 것을 놓고도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미국 내부에서 국가의 안보 문제와 군인의 생사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런 부분은 뭐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자유사회라 이런 걸 100% 규제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도 좀 새겨봐야 된다. 그 군의 안보 문제를 가지고 도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미국 조야가 좀 새겨 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사실 건건사사 뭐 미국의 행보에 뭐 좋은 얘기는 안 하는 사람이지만 이제 폴 크루그먼 교수가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1차로 이란에게 한 10여일 시간을 주기로 했던 결정, 그 결정이 발표되기 불과 한 15분, 20분 전에 대규모의 석유에 대한 선물 거래가 있었다. 이란에게 조금 말미를 준다는 결정이 나오면 유가가 폭등할 것인데 그걸 노리고 시세 차익을 거두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증권가의 전문가들도 그 1분 사이에 6,20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건 이상 거래로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미국의 핵심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면 그것은 중징계를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혐의가 없는데도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이라면 그 유언비어를 퍼뜨린 쪽도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조종사가 생환했을 때 부활절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종사의 생환 신호가 신은 선하다, 하나님은 선하다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감성에 호소해서 지지층의 결집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뭐 우회 상장하는 방식으로 어떤 드론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또 이란 전쟁과 맞닿으면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전 세계 패권국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적 정당성을 위해서 이런 문제를 명명백백히 밝혀서 11월 중간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조치, 이제 특히 이제 안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안보를 비즈니스화한다 이런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 언론 보도도 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것처럼 이제 보도를 많이 하는데 지금 휴전에 2주간 이제 합의가 되면서 호르무즈가 약간 열리는 국면이긴 한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이제 호르무즈 통행세 또는 통행료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통행세를 그럼 미국이 걷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했어요. 자, 그 부분은 이 장면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일부 국내외 언론에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뭐 탐욕을 드러냈다 뭐 이런 식으로 비꼬는 기사들이 좀 덜어 보이는데 그럼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럼 호르무즈 통항세를 걷겠다는
일종의 해적입니다. 그 공해 통항의 자유가 우리 세계의 질서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 호르무즈를 계속 이란이 관리하도록 두는 것이 옳다는 것이냐? 아니 이란이 지금 대한민국에게도 30억 원의 그 통행세를 부른 바가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들리는 바에 따르면은 이란 측에서 대한민국에도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배 지나갈 목록들 제출해. 그럼 우리가 검토해서 뭐 보낼지 안 보낼지 금액을 얼마 산정할지 우리가 검토해 보겠다. 근데 대한민국이 그 대꾸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거 잘한 겁니다. 거기에 만약에 우리 배 목록을 적어서 이란에게 주면요. 이란의 잘못된 통행세 걷는 거에 협조하는 모양새가 되죠. 그리고 또 아마 그렇게 하도록 미국이 그냥 두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의 통행세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약간 은유적인 표현일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호르무즈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피를 흘리는데 우방국이란 놈들이 전면 파견도 하지 않고 이 전쟁 지지 선언도 좀 약했다. 방어 목적으로 군함을 보내준 건 고맙지만 좀 약하다. 너희들 까불면 우리가 통행세 대신 받을 수도 있어라고 우방들의 자강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레토릭이지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서 호르무즈를 지키고 앉아있다가 너 얼마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한국 정부와 관련된 얘기, 사실상 이재명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죠. 직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한국을 이야기를 했죠. 불만을 드러냈죠.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제 한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었어요.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또는 군함 파견 관련된 이야기가 여러 차례 있었고 그에 대해서 한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지켜봤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더 직설적이고 강하게 이 한국을 직격을 했는데 사실은 이재명 정권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맥락을 좀 한번 좀 살펴보시죠.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수습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예. 이제 청구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지난 1일에 이제 부활절 기념 오찬에서 정확하게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를 거론해서 불만을 터뜨렸는데 그 동영상은 조금 이따 삭제를 했습니다. 그 부활절의 뜻깊은 날 이건 적절치 않다고 아마 내부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다음에 지난 6일에 이제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나토가 우리 안 도와줬다. 그리고 우리를 안 도와준 나라가 또 있는데 그게 한국이다. 이건 상당히 우리를 정말 스페시픽하게 지목한 거죠. 이건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고요. 또 이제 주한미군 숫자 올려치기가 나왔습니다. 4만 5천 명을 김정은이가 갖고 있는 핵 옆에 보냈다. 너희 한국이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호주와 일본에 대해서도 거명을 했는데 결국 이 거론되는 나라들이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들 그리고 중국을 거론하는 건 이제 중국에 이제 말하자면 기를 죽이기 위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좀 4만 5천, 5만 이런 식으로 올려치기 하는 그 의도를 우리나라 언론들이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언론들은 트럼프가 무슨 말하자면 뭐 기억력이 뭐 잘못됐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네. 이런 겁니다. 주한미군 숫자는 좀 2만 8천 수준에서 내릴 수 없게끔 국방수권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숫자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모를 것이냐, 전 모를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다만 이렇게 숫자를 올리는 것은 뭐 우리나라 언론들도 지적하듯이 더 많은 희생과 지원을 하고 있으니 너희들의 도리를 다하라라는 압박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 우리가 좀 새겨봐야 될 건데 지금 내가 대한민국에 나가 있는 주한미군 숫자를 일일이 기억할 만큼 너희들은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이런 의도가 전 숨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더 늦기 전에 좀 2주 안에 대한민국도 빨리 이 청구서에 대비해서 지금 뒤늦게라도 뭐 의료진을 파병한다든지 민간 재건 사업이 곧 시작될 텐데 우리가 가서 좀 어려운 지역에 가서 우리가 좀 땀을 흘리겠다고 하든지 좀 빨리 우리가 청구서에 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나토에 대해서 종이호랑이라는 말을 또 했습니다. 푸틴도 나토를 겁내지 않는다.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요. 푸틴조차 겁내지 않는 나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함의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2기에서 나토 국가들에게 일괄 전체 GDP의 5%는 국방비로 써라. 나약한 나토는 필요 없다. 이런 기조가 선명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정은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잘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낸다. 그리고 김정은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뒤에 나온 말이 압권입니다. 누구라고 특정은 안 했습니다만 내 전임 미국 대통령이 똑바로 하지 않아 갖고 일이 이 지경이 됐다. 그랬죠.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게 겁이 났던 모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요걸 이제 트럼프어를 제가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 같은 한가한 소리를 하는 동안 우리의 적국들이 핵 개발을 했다 또는 우라늄을 농축했다.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이란에게 하고 있는 것처럼 폭격을 하고 전쟁도 불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핵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얘기는 김정은도 혼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난 김정은과 친해라는 이야기는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조롱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비슷한 예가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싱가포르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태블릿 PC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야, 김정은 이리 와봐. 너희 봐봐. 이 싱가포르의 이 마천루, 이 발전하는 이 도시의 모습을 봐라. 내가 니네 평양도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걸 가지고 또 많은 말 만들기 좋아하는 언론들이 이거 뭐 저 북한하고 트럼프랑 야합을 한 게 아니냐 뭐 이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죠. 지금 싱가포르나 그런 자유도시, 자유무역 도시에 막 마천루가 하늘을 찌르고 사람들이 정답게 그 사이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장사를 하고 무역을 하는 나라, 그런 나라의 김정은, 김씨 독재 체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너 빨리 내려놔라. 때가 어느 때인데 너 아직도 세습을 하고 앉아있냐. 좋게 말할 때 북핵과 인권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너희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아마 이러한 상당히 웃는 얼굴로 강도 높은 압박을 한 것이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난 사랑에 빠졌어. 김정은하고 나하고 친해. 이 말의 본의를 제대로 헤아리시는 그런 안목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중국 문제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과 이란의 어떤 전쟁이 진행되는 상황, 또 휴전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2월 28일 날 시작했으니까 지금 40일이 조금 넘었는데 중국이 대만의 친중 성향인 국민당 관계자들을 만났어요. 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차원에서 일단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 우선 중국이 지금 대만의 이른바 친중 세력에게 힘을 대놓고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국민당의 정리원 주석 제1야당입니다. 대만에. 잠깐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사진에 지금 떠 있네요. 예. 제1야당의 저 당수를 중국으로 직접 불러서 환대하는 모양새를 만들어 줌으로써 일종의 그 대만의 대한 세력이다. 대만의 차기 대한 세력이라고 사실상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죠. 그리고 이것을 지금 정리원 주석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강경 독립파였습니다. 말하자면 대만의 자유우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화론자로 돌아선 그 배경이 상당히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 뭐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지만 어제 오전에 말씀드린 그 마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머니로부터 시작되는 뭐 때문에 저렇게 됐는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리원 저 당 대표의 그 뭐랄까요 드라마틱한 변화의 이유가 뭐냐 이걸 우리가 나중에 알기 위해서라도 이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정리원 저분의 그 명분은 뭐냐면 대만 내의 중도파가 강경한 친미를 싫어한다. 이란 전쟁으로 대만의 경제 또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기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니까 여기서 중도파는 중국과도 좀 대화하면서 우리 살 길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다. 따라서 중도파의 의견을 수용해서 내가 중국과 대화를 하는 거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도에 관한 이야기는 좀 뒤에 하기로 하고요. 우크라이나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만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왜 저 고생을 하는가에 관해서 정리원 저 당대표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말하자면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다가 화를 부른 겁니다. 물론 이제 러시아가 침략자인 것은 맞지만 그렇게 갑자기 나토로 가입하겠다는 친서방 행보를 하니까 그게 지금 화근이 된 것인데 자, 만약에 우리가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관계, 유럽과의 관계를 좋게 만들어 놨으니까 지금 군자금도 대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거나 지금 휴전을 하려고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요 중립 내지는 반미 성향의 국가였다면 아마 이 전쟁에 중재하지조차 않았을 겁니다.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지금 대만을 향해서 미국이 뭐 꼭 TSMC 같은 전략적 요충 이런 의미를 떠나서
대만에서 지금 미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체 세계 전략은 중국에 인접한 국가들을 친미 국가로 만들어서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겠다. 이 큰 그림 속에서 지금 미국이 대만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일 야당 당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친중 행보를 한 것이 과연 국가를 위한 것이냐. 어찌 보면 미래의 우크라이나 같은 사태를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홍콩이나 티벳,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을 한번 보라고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누구와 손을 잡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뭐 어차피 정리원은 야당이고 그러니까 뭐 중국에 가서 밥 한 끼 같이 하고 오는 것이 뭐 크게 나쁜 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렇게 대놓고 중도를 운운하면서 친중 행보를 하는 것이 대만 안보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럼 마지막 질문 이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정리원 대만 국민당 주석이 이 중국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뭔가 대만의 독립과 존재의 가치, 자유의 가치 이런 것을 사실상 희석시키거나 잃어버리는 그 장면의 한 장면을 기억될 것 같긴 한데 이 정리원 주석이 이야기를 했던 중도파가 강경한 친미파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대만은 중도파들이 친미 노선은 싫어한다. 뭐 이런 얘기는 결국은 조금만 뒤집어 놓으면 친미와 미국과 중국이 지금 어쩌면 이렇게 뭐 동등한 경쟁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의 상징과 전체주의의 상징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조건에서 친미 노선 또는 친미파를 싫어한다 이 얘기는 그러면 중국 가서 그 얘기를 하고 또 의미를 담는 건 결국은 중국과 손을 잡아야 된다. 친중 노선을 걸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저 발언이 우리 대한민국에 시사하는 바는 뭘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도요. 특히 뭐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중도라는 뭐 일종의 환상 이런 것이 그 어떤 그 도시의 매연처럼 감싸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대충 이런 겁니다. 숫자적으로 절대 다수인 중도층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근데 그 중도층은 정치의 그닥 고관여층이 아닌데다가 상당히 감성적인 언어에 자주 휘둘리는 존재 이렇게 아마 프레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내지 시장경제, 한미동맹, 북한 인권이라는 보수의 그 전통적인 철칙 내지는 가치를 그 중도층이 조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중도층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의 가치를 조금 뒤로 숨기거나 후순위로 둬서 일단 중도를 잡아서 새를 불려서 정권을 잡아야 한다. 대략 이런 논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중도층은 그렇게 숫자적으로 많지 않을 뿐더러요. 전체 정치 판도 여야의 그 정치 판도를 근본적으로 흔들 만한 숫자가 되느냐 저는 거기에 의문이 있고요.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중도층이라 하면 약간 패셔너블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세련된 거 좋아하고 뭔가 그 흙먼지 속에 뒹구는 군인들보다는 예쁜 옷 입은 연예인을 좋아하는 층 뭐 이런 층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느냐에 관한 어떤 철학이나 신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스윙 보터가 됩니다. 봐서 민주당이 멋있는 얘기, 내 주머니를 채워줄 수 있는 얘기하면 그쪽에 표를 주고 국힘이 멋있는 얘기하면 국힘에 표를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 우파들이라면은 이미 보수 우파들은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철학이 확고하게 자리 잡힌 분들입니다. 무엇보다 자유와 인권이 중요한 거야. 대한민국 혼자만 배부르게 살면 뭐해. 저 인근의 북한을 해방시켜야지. 70년 한미동맹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한미동맹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지켜야 되는 거야. 지금 이란 전쟁만 하더라도요. 극명해서 나뉘죠. 지금 당장 우리가 뭐 피 흘릴 필요가 뭐 있어. 중도층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좀 뭐 거칠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말을 하는 중도가 있으면은 올바른 보수라면 호통을 치고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눈치를 봐가지고 야 내가 자유민주주의 살짝 후순위로 둘게. 야 내가 저 국방비를 줄이고 복지 비용으로 쓸 테니까 우리에게 표를 줘. 그런 보수는 보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저희 보수 우파 진영이 뭐 저를 포함하여 뭐 대통령 둘이 연이어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수 우파는요. 다수 군중을 겁내서는 안 됩니다.
다수 군중이 우리와 다른 소리 또는 중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한다 그래도 보수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렸다. 보수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인권과 번영을 이 지구에 가져다 주었다. 이 보수의 이념은 보석같이 빛나는 이념이다. 너희들이 뭘 알고나 떠드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결기가 지금 필요한 거 아닌가. 아마 좀 전에 주진우 의원도 아마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대개 중도층의 특징이 있습니다. 새를 결집하고 단단히 뭉쳐있는 쪽으로 밴드웨거닝합니다. 예를 들어 이게 제가 전에도 뭐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라는 정치학의 필독서가 있습니다. 그 중학생들도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 정치 권력을 잡고 싶으냐? 운명의 여신을 잡아야 된다. 그런데 운명의 여신은 말 그대로 여성이다. 나약한 놈에게 윙크하지 않는다. 강력하게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겠다. 내가 보수우파 이념이 정당하다는 걸 네 앞에서 보여주겠다. 그게 당차게 맞서야 운명의 여신이 말하자면 윙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란 어쨌건 2주간의 한 텀 뭐 쉬어가는 결정이 나온 거에 대해서 무엇보다 아주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순조롭게 종전으로 가는 그런 방향이 되길 바라고요. 다만 아까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유 시설, 민간 시설을 타격한다고 으르렁대니까 어린 아이들을 거기다 세워놓습니다. 예. 그 어린 아이들을 가운데는 뭐 동원돼서 나온 어쩔 수 없이 나온 아이들도 있을 거고 또 신정 국가의 특유의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온 아이들도 있겠습니다만, 자, 어린 아이가 거기 나오면 정상적인 나라의 어른이라면 집에 가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란을 지지하고 어떤 의미에서 이번 전쟁을 전단해서 이란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제가 인터넷에서 보면서, 자, 어린아이들을 저 폭격 앞에 세우는 저 나라를 똑똑히 봐라.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메시지도 또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무당파,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만 어쨌든 중도파라고 무당파라든 정치학자들이 만든 중도파, 중도, 무당파, 현실에서 상상의 산물이긴 하지만 어떤 색깔인지도 또 양욱 박사님께서 정리를 우리가 해주셨네요. 눈치를 봐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예. 가르치고 타일러야 될 사람들입니다. 끌고 갈 사람이요? 예. 자, 그런 장면까지 해석을 또 해주셨네요. 3부 양일국 박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설 명절 앞두고 또 평일에도 평상시에도 술 안주로 굉장히 좋은 게 바로 이 과메기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포항 산지에서 직송되는 과메기 플러스 야채 세트를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소주랑 같이 먹으면 더욱더 맛있는 이 과메기, 구성은 과메기와 야채 세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야채가 어디서 오냐? 당일 새벽에 옵니다. 그래서 정말 신선하고 특히나 포항 산지에서 나오는 이 과메기는 그 어느 과메기보다도 꾸덕하고 쫄깃하고 고소합니다. 저도 방금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었던 이 과메기 펜앤마이크 특가로 구매하시면은 23,900원에 구매가 가능하시니까 우측 카드에 나와있는 1522-1331 1522-1331 전화 주시면은 간편하게 문의 및 구매 가능하시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펜앤마이크 선우윤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품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남재은 박사가 직접 개발한 알부민 울트라맥스.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한 만큼 후기로 검증된 뭐 그런 제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대체 어떤 부분에서 무엇을 보고 300만 병이 넘는 이 주문량을 돌파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바로 많은 분들이 꼽는 것에 피로회복, 면역력, 그리고 간 건강 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남재은 박사가 본인이 직접 마시면서 개발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을 보더라도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들은 당연히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이러한 자신감이 300만 병 돌파라는 그런 판매량으로 입증된 거기도 하고요. 이 피로 회복, 면역력, 집중력 저하, 간 건강 등 이 하루 한 병 바꿔보시면은 아마 일상이 달라졌다는 후기들이 많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후기가 자신의 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매하시면 펜앤마이크 이벤트로 정말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이벤트를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2+1 이벤트인데요. 지금 바로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1522-1331 152-1331 전화 주시면은 펜앤마이크에서만 진행하는 2+1 이벤트로 알부민 제품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